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8강 여순사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벌써 7월도 거의 다 가네요. 예, 7월이 다 갔죠. 네. 다 가고 세월호를 네. 타고 돌아올 수 없는 수학여행을 간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참 봄에 떠나서요. 지금 한여름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가슴에도 채 묻지 못하고 눈물바람인데요. 아, 부디 아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종자가 10분이나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가족들 품으로 얼른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유족분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계시는 특별법 제정 그렇죠.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철저한 진상조사와 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네.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역사에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먼저 1922년 네. 7월 28일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발간된 날입니다. 이 독립신문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독립신문, 이전에 있었던 독립신문, 서재필의 그렇죠.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인 송제 서재필이 네. 주필로 있었던 독립신문. 네. 이완용, 국민내국노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으로 있었고 그것의 네네. 후원으로 만들어진 독립신문과는 다른 네. 독립신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신문인데요. 예. 여기 이게 이제 발간이 된 첫 번째 발간된 날이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네. 1919년 8월에 1919년 8월에는 독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네네. 그다음에 1919년 10월 25일 독립신문으로 바뀌게 됐죠. 네네. 그러다가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열투쟁 이후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임시정부가.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휴관했다가 다시 복간되어서 1943년에 폐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광복이 되기 직전에 폐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사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독립신문으로 알고 있어야 할 신문은 바로 이것인데 엉뚱하게 좀 알고 있네요. 똑같은 동명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된 독립신문이 발간됐던 날이다. 예. 7월 28일이요. 예, 이 독립신문은요, 배감 박은식 선생님, 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셨던 박은식 선생님,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옥관빈 선생님 등에 의해서 창관이 되었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서 박은식 선생님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구한말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이며 학자이신 분이지요. 네네. 예. 이분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은 모두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제사라고 하는 네. 구국단체, 네. 애국단체를 결성을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는 바로 이제 1919년에 3.1 만세 시위, 3.1 만세 항쟁, 네네. 3.1 만세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기운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몇 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는 우리가 투옥이 되고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면 독립의 맥이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해야 된다. 라고 해서
라고 해서 그 동제사를 조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달학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명문 네. 사학을 설립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명문 학원 선생님? 그렇죠. 네. 요즘으로 치면 지금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친일파라든가 친일파 김성수가 세운 대학교, 그쵸.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그 친일부역, 일제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학교 아닙니까? 네. 그나마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그 설립하신 성균관대학교 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독립운동의 기운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일제강점기라든가 광복 이후에 세운 대부분의 사학들은 그쵸. 대체로 친일행적, 네네. 친일 반역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박달학원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 학원이 아직까지도 뭐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명맥이 안타깝군요. 끊겼습니다. 예. 여기에는요, 이 박달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을 담당할 청년들을 네.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의 각급 학교 유학시키기로 하고, 그다음 또 유학 예비 교육을 위해서 프랑스 조계 안에서 상해죠. 네네. 이 안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 강사진이 선생님, 교수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박은식 선생님, 네. 신채호 선생님, 어이구. 그다음에 그 임꺽정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부수상까지 지내신 네네. 조선의 천재 홍명희 선생님, 문일평 선생님, 그다음에 조수왕 선생님. 대단하죠. 네. 예. 야, 이거 교수진이 화려한데요. 예. 나중에는 그 신규수 선생님의 사위가 된 독립운동가 민피로 선생님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담당할 세력을 배출했고, 네네.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높이 네네. 평가될 만한 학교. 그러게요. 박달학원. 예, 그렇습니다. 예. 박달학원을 세우시고 또 독립신문까지 창간하셨던 박은식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이분의 존함 세 글자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특집을 마련해서 우리 박은식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하고 네. 그 숭고한 뜻, 조국사랑의 뜻을 배우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7월 28일이 임시정부 독립신문 발간일. 발간일입니다. 예, 이야기 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1900이 아니고요. 네. 바로 언제냐? 1905년입니다. 네네. 1905년 7월 29일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아시겠죠? 가스라 테프트군요. 그렇습니다.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네. 조인된 날입니다. 참. 1905년에 극비로 이제 합의를 했었던 약속이고요. 네네. 1924년까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명된 조약,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요. 네네. 미국, 일본의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 그러니까 대화록 정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고, 네.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 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네. 이런 합의의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네. 논의가 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가스라 다로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국, 일본, 영국 간의 협조가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이 일본의 최선이다라고 미국의 태프트가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스라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어떠한 공격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된 게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논의죠. 네. 이 가스라는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제국이다. 헐. 대한제국이 러일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저 우리는 그냥 사이에 끼어 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하는 그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 군대도 안에서. 해산이 되고 이런 마당에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한제국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조약과 협정을 맺어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상태로 도달아가는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제, 대한제국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러일 전쟁 이후에 아시아의 평화, 일본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일본이 점령을 해야만 지구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랬더니 미국의 테프트가 네네네. 윌리엄 테프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미국을 좀 잘 봐야 될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그 조선 말에 네. 무슨 조약을 맺었습니까? 조미, 통상, 수호, 조규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과 미국은 통상 서로 그 상업을 무역을 하고 네네. 수호 서로 지켜주는 그렇죠. 서로 그 우호적인 관계를 네. 맺는 이런 한미 조약이- 동맹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양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거중 조정하겠다라는 네. 조항이 있습니다. 이 거중 조정이 뭐냐면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와준다. 즉 동맹 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뿐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그 안쪽으로는 일본이 식민지를 이제 조선이 식민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실상으로는 도왔던 것인데 예. 인정해주고 도와줬던 것인데 그게 근데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도 그때 이후에 광복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일본 친일파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잡고 쭉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렇죠. 또 지금 역시도 보면 일본이 뭐 지금 다시 또 군사 재무장 하는데 그렇죠. 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다 뭐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협정, 그렇죠. 또 이제 맺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 미국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을 이제 목표로 둔 거죠. 뭐 쌀 네. 수입, 그쵸. 쌀에 대한 관세와. 네네. 우리나라 그럼 농업은 다 망하는 겁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참. 참 답답한 일이 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뭡니까? 일본이 네. 러일 전쟁의 원인이 러시아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지 않고 대한제국에 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 네.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맺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왜? 대한제국은 경솔한 행동을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논의를 펴니까 네. 대한제국에게 외교권이라는 건 쓸데없는 거예요. 네. 이런 전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네. 밀약이 성사된 이후에 바로 을사늑약, 조선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네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그땐 모르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미국에 그렇게 그렇죠. 호소를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다 말짱 꽝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 포츠머스 조약이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의 네네. 조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런 네. 것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조선반도, 한반도, 대한제국에 대하여 미국의 간섭도 배제시키고 영국의 간섭도 배제시키고 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간섭도 배제시키고 중국 하나밖에 남은 게 없죠. 그쵸. 중국도 이제 곧 침략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므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제국주의자의 패권이 날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카스라 테프트 조약 밀약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두 가지의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셨고요. 그럼 48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 학교는 어딘지 고르시오. 보기. 이 학교는 1913년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독립운동 방략의 하나인 준비론의 입장에서 장차 독립운동을 담당할 청년들을 중국 및 구미 각급 학교에 유학시키기로 하고
유학 예비 교육을 위해 프랑스 조계안을 설립하였다. 강사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학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신채호, 홍명희, 문일평, 조소왕 등과 혁명의 선구자 농죽, 그리고 미국 화교인 모대의 등이었으며 3기에 걸쳐 100여 명의 한국 청년을 배출했고 이들을 중국의 각 대학과 구미 각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 학교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무를 담당할 요인들을 배출하였고 조국 광복의 중추적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있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1. 친일 자본가 김성수의 고려대학교. 2. 친일 부역자 백낙준을 초대 총장으로 임명한 연세대학교. 3.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형제가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4. 서교육 업계의 신화 메가스터디. 5. 박달학원. 네, 제48강 여순사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편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남북의 건국편 2주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 정부, 남한 단독 정부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전에 약간 뭐 반민특위 편 등을 통해서 이 이승만 정부 초기의 이야기를 좀 다루긴 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조금은 기대를 가졌던 이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에 대한 확실한 처벌, 역사청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렇죠. 네, 반민특위까지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친일파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예.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네, 시기가 있는 법인데, 네네. 친일청산, 역사청산 또한 그런 것이죠. 네네. 그래서 광복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 네, 그 다음에 애국자, 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예우,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 네네.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역사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네, 굉장히 이질적이고 화합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력, 두 네. 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분단의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정들은 뭐 단순하게 이제 보기가 좀 어렵죠.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전후 사정을 최대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뭐, 친일파들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고 또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 보다 더 반공에 대한 강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게 됐었어요. 예. 예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슨 반공 대회 이런 것도 열고요. 그렇죠. 하면서 예. 이 반공대회, 그러니까 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자신의 친일 전력, 반민족 행위를 은폐하고 네. 자신을 애국자로 몰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공 세력이다. 네.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공산당이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빨갱이로, 그렇죠. 공산주의자들로 몰면서 반공대 자유민주주의. 이러면서 반공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고, 그렇죠. 애국자인 것처럼. 네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가게 네네.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미군정 시기부터,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그 다음에 네.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노동자평회, 전평에서, 네. 미군정 시기에 그 9월 총파업, 네. 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건국준비위원회가 와해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좀 특별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 사건이 바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요? 예.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46년 광복 직후죠. 네네. 서울에서 일어난 위조 집회 범죄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 남한에 네. 이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미군정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어떤 사건이길래 그런 건가요? 근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1945년에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소공동의 정판사라고 하고는 인쇄소가 판사가 아니라. 예, 판사가 아니고요. 네. 정치성을 가진 판사가 아니고 네네.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가. 예. 그런데 조선공산당이 그 정판사, 소공동의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위치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발행합니다. 근데 네네. 이 정판사, 조선 정판사는 뭐 하는 데냐면 오늘날로 치면 조폐공사, 즉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의 지폐를 인쇄하던 인쇄소에 따르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는 요즘 같으면 그게 이제 이 지폐를 일반 그냥 이렇게 인쇄소에서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판사 같은 경우, 조선 정판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인쇄 시설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 네네. 그 지폐를 이제 인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1946년 5월 15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네. 장택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반공주의자였죠. 네네. 반공주의자가 된 배경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네. 친일부호, 네. 민족 반역자였죠. 그런데 그쵸.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독립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택상의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라고 네네. 했더니 지금은 돈이 없다. 내일 와라. 그래서 약속한 날 갔더니 아버지가 경찰들을 불렀던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장택상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네, 피격을 당한, 그렇죠, 처단당한 거죠. 이건 칠가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택상은 대단히 반공주의자, 그래서 극우주의자, 네.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을 싫어했어요. 친일부역자는 그렇죠. 아니었지만, 네네. 예. 그런데 이 장택상이 조선공산당의 사람들이 정판사에서 약 1,200만 원어치의 엄청난 거금의 위조 지폐를 찍어서 유포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처벌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 거죠. 그냥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그냥 이야기를 예. 하는 거군요. 이 경찰 측의 주장이지요. 네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백골이다, 안경이 본인 거 맞다, 아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거짓말로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경찰은 이거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 사건에서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정권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직한 범죄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위조 지폐가. 조선공산당은 조작 사건이다라고 네네. 완강히 부인을 하는 거죠. 그때도 조작 사건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죠. 예. 네. 그랬군요.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조선노동당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를 좀 하는 예. 그런 사람들 세력들도 남한 사회에서 뭐 공공연하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서히 이제 이런 반공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소위 친일파 세력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조금씩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그 이제 조금씩은 아니고요. 예. 엄청나게 정도의 좀 그렇군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예.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계기가 됐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조작 그래서, 사건이. 예.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정판사라고 하는 이 인쇄소는 당시 그 좌우 이념 그 대립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신탁이나 네. 신탁이냐 찬탁이냐. 네네. 그 다음에 반탁이냐 찬탁이냐. 그 다음에 좌우 합작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네. 뭐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좌우 이념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천주교 교회는 교단은 우파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이 정판사가 불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이 정판사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향신문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의 그 기관지였던 해방일보는 무직이 정간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간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받은 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건물에서. 예. 그러면서 조선공산당은 이 사건은 조작이고 날조다. 그 미군정은 또 강경하게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갈등이 고조가 되니까 힘이 있는 데가 바로 미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강자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인해서 조선공산당의 총비서였던 박헌영은 월북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물증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조작 사건이니까.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는데요. 그러면 엄청난 고문을 하고 그렇죠. 자백을 받았을 그래서 가능성이.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고문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또 유일한 증거로 채택이 됐었던 것이 10,000원 위조 지폐 2장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체제가 되게 미군정 시기, 광복 직후에 되게 어수선한 시기였기 때문에 위조 지폐 사건, 네. 그다음에 가짜 담배 사건, 가짜 양주, 위조, 가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가 2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조 지폐 사건이 당시에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오로지 진술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정당은 어떻습니까? 그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누리당 같은 경우하고 뭐 새정치연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특히 진보적인 정당들은 당원들의 자율적인 당비 납부로 당이 운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을 지지했던 민중들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70% 네네. 80% 육박을 했는데 그런 정당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겠나?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었고 정당이었는데 재정이 어려웠다, 궁핍했다라는 증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온건 노선을 걷고 있었던 정치 세력은 좌익입니다. 왜 사회주의 계열은 그 당시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렬하고 되게 맹렬하게 투쟁을 하는 측은 보통 약자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좌익 진영이 그 사회를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했다는 지장의 설득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세상인데 뭐하러 내가 내 세상을 네, 맞습니다. 뒤집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존의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 선거를 하게 되고 총선을 하게 되고 의회를 만들고 정부를 세울 때 당연히 사회주의 진영, 그 공산주의 진영이 굉장한 득표,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데 굳이 무슨 위조 지폐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혼란을 야기하고 싶어하는 다른 누군가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1946년 1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이관술 주모자로 이제 몰린 이관술에게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되게 된다는 거죠. 예. 아예 그냥 이걸 계기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필요도 없이 그냥 아예 불법화시켜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이것과 관련된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은 사회주의 계열,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그 변혁 운동과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미군 정식이 그다음에 또 광복 직후 대단히 어수선했던 시기에 네네. 사회상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네. 안재성 선생이 2006년 8월에 출판한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는 곳을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그래도 탄압이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까지는 이렇게 뭐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불법 딱지를 붙이지 못했던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요걸 조작 사건을 하나 터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남쪽에 공산주의라는 뭐 사회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내걸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단초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빨갱이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의 진보적인 계열의 정치 세력, 정당이 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남로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네, 남로당은요, 남조선 노동당. 이게 이제 줄임말이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조선공산당, 뭐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남조선 노동당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여럿 있었어요. 네네. 여럿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선 정판사 사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활동이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자체가 불법화가 되면서 되면서 남로당이던 조선공산당이던 이런 정당들이 지하로 그럼 모든 공산 세력들이 다 불법화가 되는 거죠. 황당하네요, 진짜. 예. 이게 진실로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이게 네. 어차피 이게 진실이 아니었고 목적한 바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도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상이 분위기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주되게 논의할 것이 바로 여소순천 사건인데요. 네네네. 여소순천 사건의 계기가 바로 제주 4.3 항쟁이 되는 네네. 거죠. 우리가 4.3 특집편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개요만 예. 말씀드리면 이 제주 4.3 항쟁은요. 1947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이죠. 네네. 3월 1일 즉 3.1절 3.1 만세운동 기념식장입니다. 네네. 제주도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 경찰은 바로 어떤 경찰입니까? 친일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당시가 바로 그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느냐 수립하지 않느냐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느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그다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로 네. 그 다음에 또 제주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광복이 되니까 해방이 되니까 일본에 가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제주도로 왜냐하면 많이,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예, 예. 굉장히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대거 귀국을 귀국을 하게 하는군요. 되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뭐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 힘든 거죠. 그래서 3.1절 기념식이 어쨌든 간에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 모여서 그 만세 시위 네네. 만세 항쟁을 기념하고 애국 독립운동가들 뜻을 기리자라고 네. 모이는데 경찰들이 그걸 뜨끔하겠죠. 그래 이거 잘못하다가 친일파 경찰들이니까. 그렇죠. 민족 반역자 나는 민족 반역자인데 뜨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발포를 하게 됩니다. 우연한 사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경찰이 탄 말에 네네. 채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죠. 좀 경찰로서도 당황스러운 좀 약간 이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이 하나 터지니까. 근데 이거는 그 기념식장에 경찰이 기념식장인데 그야말로 그쵸. 이거는 지금도 3.1절 기념식장 되게 이거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광복절 독립운동. 기념식에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하고 경기했었던 거죠. 도둑이 네. 재발절인다는 그렇죠. 이런 속담이 여기서 예.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47년 3.1절 경찰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1948년 4월 3일 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네,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네네.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네. 무고한 제주도의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네.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4.3 사건에. 그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의 3분의 2가 희생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다. 네. 아니다, 3분의 2다. 3분의 1이다. 네네. 사망자만 14,032명입니다. 이것도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서만. 네, 밝혀지지 않은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거고요. 예. 네, 그게 아직까지도 제주도민들에게 특히나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때 당시에 무차별적인 양민 학살의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냥
폭도네 어쩌네 이런 게 아니고 빨갱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제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도 빨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살이 됐었습니다. 일종의 무슨 빨갱이 토벌 작전, 제주도민들이 다 빨갱이인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예, 학살을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그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에 군병력, 그 본토니까 그 육지가 되겠죠. 네네네. 육지의 군병력을 제주도에 증파시키죠. 네네. 1948년 10월 17일 구연대장 송효창, 나중에 국방부 장관인가요? 네. 참모총장인가요? 네. 이 사람이 소령이었을 때입니다. 소령으로 이제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을 때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 포고령은 소계령, 해산시키겠다. 그리고 이어지고 중산간 마을,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 중심 굉장히 고도가 네네. 경사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네. 중산간 마을은 해발 200m에서 400m. 그래서 목초지, 목장이라든가 당근밭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런 데인데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토벌 작전. 네네. 그 영화 지스를 보시면 네네.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하여튼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판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4.3 사건까지 전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미군 정하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까지 전후까지 해서 아주 대대적인 반공 정책들, 계획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여졌고 예.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도 학살이 되고 그리고 무고한 정치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조선 공산당 이런 쪽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 역시도 다 이 땅에서 발붙이기 어렵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네네.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에 결과로 영향으로 여수 순천 사건, 네. 여순 사건. 네. 이 공식 명칭 예전에는요.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 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네. 여순 반란으로 보통 많이 알고 예. 있죠. 근데 네. 반란이다. 네. 반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란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995년에 공식 명칭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공식 네. 사용되고 있고요. 네. 여수의 여가 빼어날 여, 수려하다. 한여수도 해상국립공원 있지 네네. 않습니까? 빼어날 여고요. 그러니까 물이 빼어나다. 물이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고요. 순천이 뭡니까? 하늘에 따른다. 순응한다. 그런데 여수가 악수가 되고 순천이 역천이 되는 이런 반란의 땅, 반역의 땅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이러면서 대대적인 빨갱이 색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수 순천 사건을 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네네. 먼저 드리면 여수 순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지 2달 후 그러니까 1948년 10월 19일 네네. 중위 김지회 네. 그다음에 또 상사 지창수를 비롯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소속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하는 그래서 출동하라고 하는 이승만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아, 일종의 항명 명령을 거부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2천여 명의 군인들이 출동을 거부하고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전라남도 여수에서 네. 봉기했다. 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군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또 빨갱이. 좌우익 세력으로부터 전라남도 동부 지역, 네. 그러니까 여수 순천의 주변 지역이겠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세상에. 아, 군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양민들까지도 학살을 했군요. 그래서 정말 잔나기가. 그러니까 14연대 이제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봉기한 군인, 네네.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 의해서 경찰 74명, 네. 그다음에 또 우익 인사 16명, 약 150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요. 정부 진압의 군인들, 경찰들로 인해서 최소 439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네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독재 정치, 철권 통치,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4.3 항쟁 아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랬는데 4.3 항쟁을 이제 때려잡으면서 예. 일종의 이제 테러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진압을 하면서 그렇죠. 폭력적인 진압이죠. 네네. 예. 그 진압의 슬로건이 빨갱이를 잡자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양민들 모조리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 부대를 투입하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거부를 하면 그러면 너네는 빨갱이를 토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빨갱이를 지금 옹호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논리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흑백 논리를 대단히 네. 경계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 사과 좋아해? 안 좋아해? 너 사과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너 네. 정부가 명령했는데 거부해? 너 반정부 세력이구나. 뭐야 그게? 뭐 이런 논리. 네. 아 근데 사실 좀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대로서는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조금 지금이랑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네. 1948년이면 바로 이제 국방경비대. 네.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이었죠. 국방경비대가 있었는데 네네. 그 국방경비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징병제 아닙니까? 그쵸.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쵸.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네. 다해야 신의 되는 아들이 거죠. 아니라면 그렇죠. 다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재벌이 아니라면 다 군대를 가야겠죠. 네네. 두 번 군대 간 사람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병제였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죠. 군대를 간.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뭐냐면 이 군인 장성들, 고위 간부, 군 간부들이 국군에게 지급해야 될 쌀, 식량, 네네.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담요, 그러니까 군수 보급품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빼먹습니다. 아. 그래서 수천 수만의 동사자, 아이고. 군인이 그렇게 죽어요. 아 6.25 전쟁 시기에.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네. 요즘 군대가 좋습니까? 아유. 그렇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1948년 미군정 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에 그 초창기에 대한민국 국군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뭐 입대 시에 신원조회라든가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판사 사건이라든가 네네. 사회주의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상당수의 좌익 계열의 인사들이 네네. 군대 입대하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지주의 반감, 친일 지주의 반감을 품은 이제 소장농이라든가 빈곤층 노동자들이 네네. 자식들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왜냐하면 나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이래서 지금도 그 검은 머리 미국인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였다가 낙마한 이종훈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자신의 신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네네. 그렇게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초기 미군정은 군인들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군인이 네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외국 유럽권에서는 경찰이 이제 파업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경찰, 소방관, 공무원 네. 파업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인가요? 뭐 네네. 거기가 뭐 업무가 마비가 된 일도 있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이랬었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지금처럼 군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정부 말에 그러니까 상명하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 지나치게 지금은 우리 군대가 밑에 있는 친구들 말고 위에 있는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좀 약간 반공적인 이 스타일의
그렇죠. 좀 새누당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사상의 자유도 있었고 예. 그런 것에 대해 정치적인 뭐 의사나 이런 것이 모병제이기도 했고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였다는 거죠. 예. 예. 두 가지를 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반 군인들, 네. 하급 간부 네네. 내지는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는 하급 간부 이제 사병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군인이죠. 군인 그냥 보통 우리 민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상급자, 고위 간부, 지휘관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만주에서 그렇죠.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아, 대원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백선여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철기 이범석 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부분의 육군 장교, 장성, 국방부의 고위 책임자들은 대부분 백발백중 네. 친일 부역자, 민족 반역자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예. 걸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우리 민중들, 네. 이남이건 이북이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서 한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민중들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네네.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정치 체제와 국채, 나라의 체제를 선호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나왔었던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이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성향,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그 일본 장교들, 이 친일파 장교들을 말고서는 그렇죠. 일반 밑에 있는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좀 약간 오히려 더 공산주의 사회 계열을 더 지지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군인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이제 좀 지방 선거도 하고 네네네. 뭐 며칠 있으면 뭐 재보궐 선거가 하고, 이루어지겠지만 반분을 하면 이게 딱 보면 뭐 기호 1번 새누리당 지지자 절반, 뭐 새정치연합 지지자 절반, 그다음에 또 뭐 진보정당 지지자 뭐 일부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럼 군대에서도 당연히 새누리당 지지자 절반, 새정치연합 지지자 절반, 그다음에 진보정당 지지자 일부 뭐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분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예. 물론 뭐 나이의 특성, 네. 젊은 친구들이 약간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 강하기 네, 때문에 네.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그러니까 일부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로당이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말고 네네. 남조선노동당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남로당이 의도적으로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위장 입대시킨 요원들이 있었다. 라는 것도 네.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거는 그 당시 시대 분위기, 사회상 네네. 민중들의 정서가 네. 보수 우익이었냐, 네. 그렇지 않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 예, 2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의 지폐를 인쇄하던 인쇄소인 조선정판사를 인수해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발행하였다. 1946년 5월 15일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은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약 1,200만 원어치의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조선공산당이 활동 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 교란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선공산당은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는데 이관수를 비롯한 이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이 고문 때문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번복했다. 이외에 유일한 증거로 만원권 위조 지폐 2장이 제출됐으나 당시에는 위조 지폐 사건이 많아서 이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했고 당시 공산당이 돈이 궁핍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또한 온건 노선을 걷고 있던 좌익 진영이 위조 지폐를 찍어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적었다. 1.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 2.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3. 박정희 5.16 군사반란 사건. 4. 전두환 12.12 군사반란 사건. 5. 정판사 위패 사건. 그래서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4.3 항쟁을 진압하러 가라라는 상부의 명령에 불복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반란으로, 항명 반란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서 직접 스스로가 토벌 대상이 되어버리는, 좀 어떻게 보면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되게 된 셈이죠. 예. 이분들이 오히려 원래는 진압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압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군인이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래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예. 역할인 거고 군인들이. 예. 근데 자국 국민 그것도 양민을 학살하는데 가라라고 했으면 양심이 있는 군인이라면 아무리 상명하복이라도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거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여수 순천 사건의 어떤 진행 과정. 네네. 이제 보면은요, 1948년 10월 19일 네.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그 명령에 네. 반대하여 저항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네네. 그리고 친일 전력의 경찰들과 우익을 자처하는 친일 경력의 인사들, 즉 민족 반역자들이죠. 를 살해했습니다. 처단했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여수 경찰서장, 그다음에 또 사찰계, 그러니까 이제 정보과. 요즘도 그 이게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그 네네. 경찰서의 부서가 이제 뭐 정보과, 뭐 보안 수사대 이런 데가 네네네. 되죠. 사찰계 직원 10여 명, 그다음에 또 한민당, 민족 반역자의 정당 아닙니까? 그쵸. 한민당의 여수지부장 네. 등등이 처단되거나 혹은 살해되었다라는 표현을 네네. 하는 거죠. 제가 뭐 살해되었다, 처단했다 이런 것은 되게 좀 가치 네.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살해가 됩니다. 네. 이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순천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중위 홍순석이 지휘하는 14연대 2개 중대 병력하고 순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등을 거쳐서 곡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송호성 준장을 총사령관에 임명해서 10개 대대의 병력을 이끌고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예. 그러니까 진정한 내전이네요. 그렇죠. 진압군이 22일 날 그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반란군의 주력은 그 광양이라든가 인근의 산악지대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것들 이제 그 빨치산 6.25 전쟁 시기에 빨치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리산, 빨치산과 예. 같은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이다. 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치열한 공방전. 그러니까 진압군이 여수 시내에다 박격포를 사격을 합니다. 아, 이 군인들을 잡겠다고 예. 시내다가요? 예. 이 박격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탄의 지름에 따라서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6.25 전쟁 때 주력 그 육군의 주력 화기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최근에 그 이스라엘이 네. 그 가자지구를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폭격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군인이 뭐 희생당한 것은 자신들 때문에 당했는데 무고한 가자지구에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많이 그런 죽었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이 지금 뭐, 예, 가자지구와 마찬가지. 그것도 이건 뭐, 다른 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의, 군인이 예. 가만히 멀쩡히 있는 시내에 박격포 폭탄을 날리면서 양민들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월 27일 반란은 완전히 진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진압군하고 이제 경찰이 네.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협조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439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헐.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군요. 그 지역에서 이 군인들을 도와주거나 예.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그걸 숨겨주거나 이렇게 한 분들을 또 일일이 색출해서 예. 다 빨갱이다라고 예. 하면서 결국은 재판이 다 살해하는 일까지. 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했을까요? 없었겠죠. 예, 이게 국가 국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네. 아, 참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행위가 네. 이렇게 자행되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네.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 내전이. 예.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순 사건 직후에 이승만 정부는 구구 세력 네. 일부가 이 반란을 동조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 이 극우 세력은요, 오늘날의 극우, 수구, 보수 수구, 수구 꼴통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 극우는 민족주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예요. 네. 대표적인 민족주의자가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 예, 그래서 김구가 공산당과 결탁해서 벌인 정치적 음모라고 하면서 물론 이 말에는 김구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 사건은 정권력에 눈이 먼 몰락한 극우 정객이 공산당과 결탁해 벌인 정치적 음모라고 하면서 김구를 지목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가. 진짜 왠지 느낌이요. 5.18 때 예.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몰아갔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이게 바로 이제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아닙니까? 네. 김구 내라는 모 사건이군요. 이게 예. 이른바. 그래서 당시 서울신문의 1948년 10월 20일자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이번 국군이 일으킨 반란의 주요 원인과 폭동 성질은 수십 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해서 반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키자는 책동이었다. 예. 참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공산 세력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까지도 결국은 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살당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오늘의 역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네네. 김구 선생님을 처단한, 김구 선생님을 살해한, 네네.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님과 관련된 오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박기서 선생님께서 이 안두희를 처단한 날이 아니고요. 형을 받은 날입니다. 3년의 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네. 이제 풀려나시게 되죠. 네네. 예. 이분에게 그런 분에게는 상을 줘야죠. 그러게요. 아니 민족의 지도자를 그러게요. 살해한 이 사람이야말로 국가 변란을 주동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김구 선생님도 이대로 일단 빨갱이로 몰리겠는 거죠. 그러니까 5일 있다가 10월 27일 날 김구 선생님은요 여순 사건 진압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극우분자가 근본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박문을 조선일보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극우분자가 근본 반란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극우라는 용어에 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리는 자신만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 당시 정치 상황에서 그러니까 좌익하고도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협상을 하고 남북한 재정당 지도자 연석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또 민족주의 계열과 통합의 노력, 단결의 노력. 그렇죠. 그래서 분단 조국을 막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상당히 위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이제 없애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통일해야 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이랑 손을 잡자니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보다 더 당장에 옆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아마도 더 많이 그런 김구 선생님처럼 정말 제대로 민족주의자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통일조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신 분들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은요 여순 사건을 이제 반란, 네네. 이제 테러로 이제 규정하면서 규정하면서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진보 세력과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그 광복 전까지의 김구 선생님의 어떤 그 고단했었던 네네. 하지만 중단 없었던 조국 광복, 조국 독립의 투쟁의 네네. 어떤 행보가 사실 요 시기에 어떤 뭐 그 좌우 합작의 네. 노력이라든가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정부 수립하고 하면서 약간 네. 흔들리는 모습을.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김구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김구 선생님을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네. 이제 부족했었던 것, 그다음 또 이승만과 미군정의 압박이나 뭐 공식적이고 이런 또 것들. 비공식이고 은밀했었던 그 네. 압박과 탄압, 방해 공작이 있었다. 네네. 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결과로 결국엔 김구 선생님께서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시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 여기에는 그 남조선 노동당의 네. 그 어떤 되게 모험주의적인 네. 극단적인 어떤 투쟁. 네. 요즘으로 표현하면 좌경 맹동주의.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과격한 투쟁의 방식도 이러한 일들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되게 좀 같은 양의 분량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강자가 누구냐,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네네. 라는 거죠. 네네. 이것은 마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2명 이상 있을 때 똑같은 분량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네네. 더 많은,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네. 대한 죄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네. 공평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그 성추행, 그다음에 성폭력의 희생자인 네네. 여자에게 너도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까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단죄가 먼저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까 여순 이 사건, 예.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뭐 지금보다 좀 더 심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 이후에 같이 있었던 인근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색출을 해서 이 살해를 하고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묻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런 뭐 보안, 예.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초가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라는가. 그래서 이 결과 1948년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좌익 세력에 네네. 대한 대대적인 탄압, 색출, 처벌.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여순 사건 이후 그 우리나라 이제 부대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대명에서 사는 독립부대명으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아, 왜요? 여수가 이제 그 14연대니까 4자를 빼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14연대는 없어지고요. 예. 그러면 4연대도 없고 14연대도 예.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가요? 예. 그래서 4연대는 20연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여기 가담한 게 이제 14연대하고 이제 4연대인데.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참,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상 다 네네.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에 또 아주 밀접한 관련.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박정희. 여기서 왜 등장을 하죠? 뭐 여순 사건에 같이 가담을 한 건가요? 뭐 직접 뭐 총을 들고 뭐 탄압을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아니면 반란군이 되어서 총을 들고 싸웠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네. 이 당시 박정희는 남로당의 군사 총책이었죠.
남로당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남조선 노동당. 오. 그러니까 이 정판사 사건 이후로 위조 집회 그 조작 네네.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좌익 계열의 운동이 어떻게 불법화가 되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남로당의 군사총책으로 있었던 박정희도 지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군인에 대한 이제 숙군 사업, 네네. 숙청 네. 이런 게 이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가 구속이 됩니다.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근데 너무 의외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소외주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일종에서 궁금하네요. 남로당 자기의 동지들이죠. 네. 당원들 수천 명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납니다. 야. 그리고 나서 최고 진짜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의리라고는 그냥 뭐에 쓰려고도 없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본인이 불어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네.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건 다음 굉장히 시간에. 흉문한 분. 예, 자세히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여순 사건을 네. 좀 정리하면은요. 네네.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직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과 같이 당시 남한 네.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의 어떤 축소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은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혁명 열기가 약화되고, 네. 공산당과 남조선 노동당 등 지금 사회주의 세력의, 사회주의 그 정당, 정치 세력의 몰락의 네. 과정에서, 당연히, 해방 이후, 광복 이후 당연히 유일한 하나의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는 어떤 민족적, 민중적 기대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사회주의냐, 민족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부냐, 그 다음에 또 그런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이승만과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의 어떤 일대한 격돌이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는 억압과 민중들의 저항, 네네. 그 다음에 친일파, 역사처단, 역사청산, 민족반역자 처벌의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도탄에 빠졌었던 민중들의 생활, 민생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친일 매국행위를 통해서 네. 축적한 재산, 그다음에 또 친일파들이 놓고 간 토지, 네. 그러니까 토지 개혁의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 만연했었던 친일 부역자와 미군정에 결탁했던 세력들의 어떤 부정부패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독중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순 사건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봉기의 주동자는요 14연대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수명입니다. 예, 그랬는데 2천여 명에 가까운 연대 병력이 일순간에 그 봉기에 합류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인데 그렇죠.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장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위하고 상사 아닙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연대장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근데 2천여 명이 그 2천여 명 가까운 연대 병력 모두가 봉기 합류하고.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14연대 병사들이 그 반란, 봉기죠. 봉기 다음 날 10월 20일, 그러니까 19일 날 그 봉기가 일어난 거고 20일 날 오후 여수 인민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김남식의 그 남로당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4만 명 정도가 모였다. 민중들이. 그다음에 또 황남준 선생의 논문에 보면 3만 명이 모였다. 근데 그 당시 여수 인구로 봐서 4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약간 이제 과장이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대회장의 열기가 열띠었다. 그만큼 민중들의 지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는 14연대에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군정, 이승만 정부, 네네.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그렇겠네요. 특히 단선 단정,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비판에 반대에
저항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것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불만과 비판, 반대는 결국엔 그를 옹이하고 있는,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군정, 그 다음에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권력이 바로 누굽니까? 한민당과 친일부역 세력, 친일경찰 아닙니까? 네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팽배하니까 이승만은 그들이 지켜주고 그들은 이승만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민중들에 대한 수탈과 탄압, 민생 문제, 부정부패,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남조선 노동당의 모험주의적인 투쟁, 좌경 맹동주의적인 투쟁도 역할을 했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3번. 다음의 보기는 여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보기에 이 법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순 봉기, 여순 항쟁, 여순 곤란이라고도 부르는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단독 정부 수립한 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점령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했다. 급속하게 만들어진 이 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천 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여순 사건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순 사건은 지역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반공체제는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1. 세월호 특별법 2. 친일재산 환수법 3.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4. 제주 4.3 특별법 5. 국가보안법 여순 사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편 48강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독립 이후에 참 간절한 소망이었던 이 친일파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또 유일한 독립,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그 꿈이, 간절한 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레드 컴플렉스를 안겨주게 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3 항쟁과 마찬가지로 여순 사건, 군인들이 죽음까지 무릅쓰고 항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네.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우들 모든 군인들이 다 외우는 거죠? 그렇죠. 선임병, 후임병들이 다, 장교들도 다 네네. 외웠었던 겁니다.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지요. 그렇죠. 2014년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해군뿐만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 경찰도 지금 말씀드린 복무신조와 같은 네. 어떤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를 군인들도 그런데 경찰들도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희생을 당한 우리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네. 물대포를 쏘고 네.
시위 주동자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네. 지금과 여순 사건의 그때가 네. 얼마나 다른지 네. 맞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인지 아니면 정권인 것인지 잘 스스로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